이대호.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대호 지음, 이강희 낭독, 현대지성. 1991년 부산 수영초등학교 3학년 야구 선수로서의 인생 시작. 2001년 롯데 자이언츠 입단. 투수 이대호에서 타자 이대호로 프로에 발을 내딛다. 2004년 입단 후 첫 20홈런 고지 밟은 이대호, 서서히 꽃을 피우기 시작하다. 2006년 타율, 홈런, 타점 1위로 타격 3관왕 차지하며 첫 골든글로브 수상.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과 데뷔 첫 가을 야구 경험. 2010년 타격 7관왕 그리고 전무후무한 9경기 연속 홈런. 2015년 일본 진출 4년차에 맞이한 2년 연속 팀 우승과 일본 시리즈 MVP 수상. 2016년 메이저리그에 도전. 시애틀의 코리안 빅보이 이대호. 2017년 친정팀 롯데로 컴백. 녹슬지 않은 기량을 뽐내며 팀을 가을 야구로 이끌다. 2022년 거인의 자존심 이대호. 후회 없이 마지막 시즌을 치르고 떠나다. 프롤로그. 노트북을 열면서 나는 세상을 향해서 말을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었다. 구단이나 매체, 기자의 요청이 있으면 팬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인터뷰에 응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내 생각이나 행동을 굳이 설명하려고 애쓴 적은 거의 없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는 경기장 안에서 경기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2022년 시즌을 끝으로 유니폼을 벗었고 야구 선수 이대호가 아닌 인간 이대호로 세상에 나왔다. 이제 경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나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세상을 향해 던지는 인간 이대호의 첫 인사말이자 자기소개서이다. 나는 한국과 일본, 미국 프로 무대에서만 20년 넘게 야구 선수로 활동했고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제법 화려한 기록도 만들었다. 프로야구에서 기록이란 하나하나가 모두 숱한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 적지 않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한 사람으로 보면 나는 그저 20년 넘도록 지름이 100m쯤 되는 조그만 그라운드 안에서만 맴돌다가 40이 넘어서야 세상으로 나온 미숙아이다. 야구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는 하지만 그 축소판에서만 놀다 나온 나에게 인생과 세상은 새삼 낯설고 막막하다. 늦가기 인간 이대호가 의지할 것은 야구장에서 익힌 노력과 성공의 방법들 뿐이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출발점도 역시 야구 선수 이대호의 성공과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기왕 입을 열어 인사말을 전하는 김에 내가 야구 선수로서 어떻게 인생을 시작하고 마무리했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나의 선수 인생을 돌아보는 동안 혼자 힘으로 일어서고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다. 수많은 사람의 가르침과 격려, 응원과 기도 속에서 이만큼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배우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책은 그동안 야구 선수 이대호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격려해준 팬들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이기도 하다. 부족하고 짧은 글이지만 모든 분께 그 감사의 뜻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2023년 4월 이대호. 1장. 야구를 시작하다. 도대체 야구가 뭐길래? 야구에서 타격은 흔히 3할의 예술이라고 불린다. 타자는 10번의 기회에서 3번만 안타를 쳐도
우수한 선수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팀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10번 싸우면 6번쯤은 이겨야 가을 야구를 할 수 있고 7번 가까이는 이겨야 우승을 바라볼 수 있다. 최소한 지는 경기보다는 이기는 경기가 많아야 팬들 앞에서 선수들이 얼굴이라도 들 수 있다. 롯데 자이언츠는 그나마 괜찮았던 해도 있었고 아주 엉망이었던 해도 있었지만 내가 몸담았던 최근 20년 정도를 통틀어 말하자면 야구를 잘하는 팀이었다고 내세우기는 어렵다. 롯데 자이언츠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치른 경기를 모두 합치면 2800경기쯤 되는데 그중 이긴 경기는 1300번이 채 안 되고 진 경기는 1500번에 가깝다. 승률로 따지면 4할 6푼 정도인데 그 정도면 10개 구단이 경쟁하는 한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7위 정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는 선수들이 고개를 들기 더욱 어려운 이유가 있다. 연고지 부산 팬들의 야구에 대한 사랑과 열기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야구 팬 사이에서 롯데 선수라면 부산에서 밥값이나 택시비를 낼 일은 없다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부산 시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롯데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더라도 엉망진창이 될 학생들의 입시 성적 때문에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말할 정도다. 여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치열한 순위 싸움이 벌어지면 입시생이라고 해도 한창 막바지 정리에 열을 올려야 할 9월과 10월까지 틈틈이 스마트폰 야구 중계창을 곁눈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일 저녁 경기 때면 사직 야구장 관중석에서 야자 째고 왔다는 플랜카드를 든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종종 눈에 띈다. 그럴 때는 선수들도 살짝 긴장한다. 수험 생활의 스트레스를 야구로 푸는 건 좋지만 공부할 시간까지 쪼개서 경기장에 온다는 건 선수로서도 마냥 반기기는 어렵다. 또 사직 야구장에서 주중 경기와 주말 경기가 이어질 때면 일주일 내내 몸집만한 아이스박스를 들고 관중석으로 출근하는 아재들을 볼 수 있다. 집에서 아지매들이 어지간히 속을 썩이고 계실 것 같아 걱정도 되지만 딴 데 가서 술을 마시는 게 더 걱정스럽다라는 아지매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웃고 넘어간다. 한 번은 함께 오신 아지매가 그나마 롯데가 이겨야 집구석이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조금 안심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오시지 말란다고 안 오실 것도 아니고 야구라도 이겨서 집구석이나 편하게 해드리자 라고 생각하고 말았다. 그렇게 열정적인 팬들이 3만 명 가까이 모여 온몸의 에너지를 모두 발산하는 사직 야구장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독특한 열기가 넘치는 곳이다. 그래서 경기가 끝난 뒤 사직 야구장을 나설 때면 선수든 관객이든 현기증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된다. 야구장 안과 밖은 온도도 소리도 공기의 밀도도 다르다. 그래서 가끔 사직 야구장은 세상과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도 사직 야구장은 늘 뜨겁다. 한편 경기장에 들어서면서 잊었던 학교, 직장, 가정의 온갖 걱정거리가 경기장을 나서는 순간 한꺼번에 밀려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 선수들은 우리가 던지고 때리는 공 하나에 수많은 사람이 잠시나마 걱정을 잊고 스트레스를 털어낸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지만 바로 그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한다. 때로는 열정이 지나친 팬들도 만난다. 부산에서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은 야구 선수는 말 그대로 애증의 대상이다. 열렬한 환호를 받는 동시에 지독한 비난과 원망을 듣는다. NC 다이노스가 창단되기 전에는 마산 야구장이 롯데 자이언츠의 제2홈구장이었는데 마산 팬들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열정이 대단하기로 유명했다.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마산이든 부산이든 다를 것이 없겠지만 마산은 부산과 달리 야구를 직접 볼 기회가 얼마 없다 보니 경기 때마다 억눌렸던 열정이 한꺼번에 표출되곤 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진 경기를 하고 기분 좋게 이긴 날이면
월드컵에서 우승한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를 맞는 것처럼 열광적인 환호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반면 큰 점수 차로 맥없이 진 날은 선수단 버스가 뒤집히기라도 할까봐 잔뜩 긴장한 채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다. 그날도 큰 점수 차로 져서 미처 고개도 들지 못하고 쫓기듯이 그라운드를 빠져나온 날이었다. 경기를 마치고 이동하기 전에 경기장 식당에서 늦은 식사를 해야 했던 것으로 보면 아마도 일요일이었던 것 같다. 경기에 진 날이면 다들 어깨가 처지게 마련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함께 밥을 먹는 일도 즐거울 리 없다. 하지만 시즌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애쓴다. 그런데 그렇게 짠내나는 웃음도 보기에 따라서는 한심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음을 그때는 몰랐다. 그날 못내 아쉬운 마음에 경기장 근처를 서성이던 팬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 누군가 식당 유리창 너머로 선수들이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본 모양이다. 갑자기 와장창 하고 천둥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창가 근처에 앉아있던 선수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혼비백산 흩어졌다. 밖에서 어떤 사람이 큰 돌을 들고 와서 식당 유리창으로 던진 것이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었다. 먹던 밥상에 돌이 날아든 경험은, 게다가 유리창 너머로 돌이 날아든 경험은 아마 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입에 든 것을 마저 씹지도 뱉지도 못하고 한참을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다. 결국 그날 돌을 던진 사람을 잡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구단에서는 어지간한 일이 아니라면 팬들과의 갈등을 피한다. 그때는 야구장 주변 CCTV라도 조회해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님을 나도 알고 있다. 어쨌든 밥상이 온통 유리 조각으로 뒤덮이는 통에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날 밤은 피곤함에 놀라고 당황한 마음과 미처 채우지 못한 허기까지 겹쳐 잠도 잘 오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다. 도대체 나는 왜 야구를 하고 있을까? 아무리 미워도 열렬히 응원했던 선수들에게, 땀 흘리고 밥 먹는 사람에게 돌까지 던지고 싶게 만드는 야구란 과연 무엇일까? 야구라는 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걸까? 그로부터 10수년이 흘러 나는 완전히 상반된 경험으로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대호라는 선수 하나가 마지막으로 뛰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생업까지 잠시 제쳐두고 은퇴 투어를 따라다니며 응원하는 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과연 야구란 무엇이며 나는 또 어떤 마음으로 야구를 해왔던 것일까? 나름대로 치열하게 노력해왔지만 과연 그들의 과분한 응원과 칭찬을 받아도 될 만큼 진지했을까? 내가 매달렸고 세상에 나를 알렸으며 팬들과 나를 연결해준 야구란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마침표가 찍히지 않을 그 생각을 20년의 프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유니폼을 벗는 시점에 정리해서 세상 앞에 내놓고 싶어졌다. 돌아보면 나는 야구를 잘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못하던 시절도 있었고, 칭찬과 응원을 받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욕을 먹고 걱정을 사고 비난을 듣던 시절도 있었다. 야구장을 나서며 웃던 날도 있었고, 남들 눈에 띌까봐 몰래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 괴로움과 울분과 불안을 사귀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들을 돌아보며 새삼 깨닫는 것이 있다. 울고 웃고 설레고 좌절했던 그 모든 날에 나는 야구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였다. 이 책은 이대호는 무슨 생각으로 야구를 했는가에 관한 답을 시간에 따라 되밟아본 기록이다. 야구,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이대호가 살아온 이야기들이다. 부산 사직야구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위치한 한국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홈구장으로 2022년 기준으로 좌석 규모 22,990석이다. 익숙했던 구덕야구장을 떠나서 1987년부터 롯데가 이곳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 잠실 야구장,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와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장 중 하나다. 2014년 전광판 교체를 비롯해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구장 시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됐고 2022 시즌을 앞두고서는 펜스를 높이고 구장을 넓혀 투수 친화적인 구장으로 탈바꿈했다. 사직 노래방으로 불릴 정도로 시즌 내내 롯데 팬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를 느낄 수 있어 부산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 관람객이 이곳을 찾는다. 이대호가 프로 선수로 첫 발을 내디딘 곳이자 야구 인생을 마무리한 곳인 만큼 그에게 의미가 깊은 장소다. 추신수의 지명을 받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자아이가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부산 남자아이가 야구를 좋아하는 건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하고 염소가 풀을 좋아하듯 당연한 일이었다. 어쩌다 보니 부산에서 태어난 나 역시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더구나 내가 입학한 초등학교는 부산에서 가장 훌륭한 야구부가 있는 수영초등학교였다. 수영초 야구부는 그 무렵 벌써 10년쯤 되는 전통을 자랑했고 롯데 자이언츠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박석진이나 주형광 같은 훌륭한 선배 선수들을 배출했다. 우리 학교에 그런 야구부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 손으로 야구부에 원서를 내볼 엄두는 못 냈다. 방과 후에 야구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에서 연습하는 친구들이 못내 부러웠지만 어린 나이에도 야구를 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장 노점에서 된장과 콩잎장아찌를 파는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던 내게 야구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그런데 3학년 어느 봄날 우리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선 전학생 한 명이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 작달막한 키에 겉으로 특별해 보이는 점은 없었지만 똘똘한 눈빛에서 단단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아이였다. 추신수라는 이름도 특이했거니와 첫날부터 야구 유니폼을 입고 등교해 아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기억이 생생하다. 더욱이 자기 외삼촌이 그 무렵 부산에서 최고의 야구 선수로 통하던 롯데 자이언츠의 작은 탱크 박정태 선수라고 소개하면서 단숨에 교내 최고 스타가 됐다. 쉬는 시간마다 다른 반 아이들까지 소문을 듣고 몰려와 진짜 너희 외삼촌이 박정태냐라고 물어댔고 교실은 외삼촌 사인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아이들로 난장판이 되곤 했다. 신수는 외삼촌처럼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일부러 야구부가 있는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했다.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 입학했지만 감히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꿔보지도 못했던 나와는 꽤 먼 거리에 있는 아이였다. 그런데 신수가 며칠 뒤 나를 찾아와 먼저 말을 걸었다. 야구부 감독 선생님께서 나를 좀 데려오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야구부 감독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또 왜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자기가 감독님한테 우리 반에 키가 고등학생만큼 큰 아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자 그 아이를 한번 데려오라고 하시더라는 것이었다. 일찍부터 몸집이 컸던 나는 그때 이미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키가 거의 170cm에 가까워서 어른들하고 비슷했을 정도니 나를 처음 본 전학생이 놀라서 고등학생 같은 아이가 있다고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어른이 부르신다니까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신수와 함께 야구부를 찾았고 감독님을 처음 배웠다. 감독님은 내 몸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고 공을 몇 번 던져보라고 하시더니 대뜸 야구를 같이 하자고 하셨다. 신체 조건과 힘이 좋은 데다가 운동신경도 있어 보이니 지금 시작해도 열심히만 하면 친구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나중에 좋은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었다. 달콤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야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내게는 그런 돈을 마련해줄 부모님이나 어른이 계시지 않았다. 감독님의 말씀은 기쁘고 고마웠지만 오히려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런데도 조금씩 들뜨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흥분되던 야구를 직접 해볼 수 있다니. 야구부 유니폼을 입은 멋진 내 모습이 떠올랐고 롯데 자이언츠의 선수가 되어 수만 명의 팬들 앞에서 홈런을 날리는 장면도 눈앞에 그려졌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그 일을 말씀드렸다. 학교 야구부 감독 선생님이 야구부에 들어오라고 하셨다는 이야기. 내가 야구에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만 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신 이야기. 솔직히 나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야구를 하려면 유니폼과 신발, 글러브나 배트 같은 것을 사야 하고 회비도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 대로 설명해드렸다. 시장 노점에서 손수 담그신 된장과 콩잎 장아찌를 팔아서 두 손자를 먹여 살리시던 할머니는 늘 쪼들리고 지쳐 계셨다. 더구나 또래들보다 몸집이 유난히 컸던 형과 나는 먹어치우는 양도 엄청났다. 그런 형편에도 손자가 하고 싶다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하시던 할머니였지만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살림에 야구에 돈을 들이는 것이 쉬울 리 없었다. 만약 할머니가 그때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고 말씀하셨다면 나도 더 고집을 부릴 처지가 아니었다. 정말 그랬다면 야구 선수 이대호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테고 나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할머니는 고민 끝에 삼촌과 고모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오남 오녀 중 장남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할머니에게는 아들 넷, 딸 5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삼촌들과 고모들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 그런 형편에 조카까지 지원해달라는 말을 꺼내는 할머니의 마음도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여차저차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할머니의 간곡한 당부 덕분이었는지 그분들도 부산에서 나고 자란 야구 팬들이라 야구를 해보겠다는 조카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는지 삼촌과 고모들은 조금씩 힘을 모아 나를 도와주시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염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철없는 나이에 친척들의 도움으로 겨우 야구와의 인연을 시작할 수 있었다. 돌아보면 야구 선수가 되기까지 수많은 우연과 호의가 있었다. 우연히 내가 입학한 학교에 야구부가 없었다면, 신수가 우리 학교 같은 반으로 전학 오지 않았다면, 신수가 나에 대해 감독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감독님이 야구부에 들어오도록 권하지 않으셨다면, 할머니가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단박에 내치고 삼촌과 고모들에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삼촌과 고모들이 조금씩이나마 힘을 보태주고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야구 선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 우연과 많은 사람의 호의, 도움과 희생이 겹치고 겹친 끝에 야구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감히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도 꾸지 못했던 가난한 아이, 이대호가 작은 용기로 그 손을 잡았다. 이 순간이 내 30년 야구 인생의 출발점이었다. 그 연쇄적인 우연의 고리 맨 앞에 전학생 추신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처음으로 이대호를 야구 선수로 지명한 사람은 추신수였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곤 한다. 부산 야구의 혼이라고 불렸던 전설적인 선수 박정태의 유전자를 나누어 받은 덕분이었을까. 신수의 야구 실력은 어릴 때부터 늘 최고였고 집중력과 근성 역시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신수는 나에게 늘 가장 고마운 친구이자 보고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었고 언젠가는 꼭 넘어서고 싶은 경쟁자였다. 하지만 초등학생 시절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을 거쳐 프로에 와서도 나는 신수를 넘어서지 못했다. 아무리 기를 쓰고 던져도 내 공은 신수가 던지는 것보다 느렸고 내가 때리는 공은 신수가 때린 것보다 멀리 날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신수는 나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었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정확했으며 어떤 자리에서든 최고의 수비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 신수에 대한 나의 경쟁심을 마음껏 드러냈던 시절은 고등학생 때였다. 야구로 유명했던 부산 소재 여러 고등학교 중에서도 경남고와 부산고는 가장 길고 화려한 전통을 자랑했다. 야구부만 놓고 보면 그 두 학교 사이의 경쟁심은 연세대와 고려대 사이의 것 못지않았다.
신수는 부산고, 나는 경남고로 진학해 각각 투수 겸 4번 타자로 뛰었는데 3학년 때는 신수와 나의 성적이 곧 두 학교의 승표로 연결되곤 했다. 어느 대회의 부산 지역 예선에서는 내가 신수의 공을 쳐서 홈런을 날리자 신수도 내가 던진 공을 홈런으로 만들면서 난타전을 벌인 기억도 있다. 하지만 투수로서나 타자로서나 신수는 늘 나보다 한 수 위였다. 우리가 맞대결을 할 때면 관중석 한 구석에 늘 스카우터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 중에는 나를 보러 온 분들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추신수 한 명뿐이었다. 은퇴를 공표했던 2022년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은퇴 투어로 전국 야구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한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문학 야구장에서 인천 팬들에게 인사를 드렸던 8월 28일 상대팀 SSG 랜더스의 유니폼을 입은 신수가 선수단을 대표해 꽃다발을 전해주었다. 포옹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신수를 보니 나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 이제 그라운드에서 만나는 것도 마지막이구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30년 전 수영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만났던 꺽다리와 전학생이 여기까지 흘러왔구나 하는 감회가 몰려왔기 때문이다. 이대호는 추신수라는 전학생 덕분에 야구를 시작했고 추신수라는 최고의 선수를 목표로 삼아 노력한 덕분에 이만큼이나마 발전할 수 있었다. 그 전설적인 선수의 꽃다발을 받으며 물러나는 영광도 누렸다. 신수에게 늘 한 걸음 뒤에 있던 이대호라는 오랜 친구는 어떤 의미였을까? 언젠가 신수가 유니폼을 벗게 되는 날, 더 큰 꽃다발을 안겨주며 묻고 싶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내 친구 추신수의 선수 인생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내 꿈은 프로가 되는 것. 그렇게 나는 야구 선수가 됐다. 부산 수영초등학교 3학년, 내 나이 10살 때의 일이다. 처음 야구부 유니폼을 입던 날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쩌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던 날보다 더 기뻤을지도 모른다. 며칠은 유니폼을 벗지도 않은 채 자고 학교에 가고 온 동네 골목을 휘젓고 다녔다. 야구부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높은 하늘을 둥둥 날아다니다가 훌쩍 땅 위로 뛰어내려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야구 유니폼은 마치 슈퍼맨 망토처럼 신비한 힘을 주는 마법의 갑옷이었다.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삼촌과 고모들에게 무한정 신세를 질 수는 없었다. 하루하루 더 늙어가는 할머니의 형편이 갑자기 활짝 펴서 야구에 드는 돈을 넉넉히 충당해 주실 것 같지도 않았다. 사실 내가 야구를 시작한 뒤로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폐물인 쌍가락질을 10번도 넘게 전당포에 맡겼다가 되찾아오기를 반복했다. 새 글로브를 사던 날, 새 스파이크를 사던 날,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회비를 내야 했던 날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전당포가 어떤 곳이고 평생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을 그곳에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알게 되었다. 고작 10살이었지만 집안 형편에 대한 걱정은 한 번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려운 집 아이가 일찍 철든다라는 말은 확실히 일리가 있었다. 더구나 일찍 부모님과 떨어진 아이는 더욱 그렇다. 철이라도 일찍 들어야 눈치라도 있어야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막 10살이 넘어가던 때부터 나는 막연하게나마 야구를 잘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독한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야구를 시작한 이상 야구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가 되어야 했다. 그래야 나를 위해 끝도 없이 희생하신 할머니에게 보답하고 삼촌과 고모들을 비롯한 고마운 어른들에게도 신세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알아보니 프로 선수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부산과 경남에 있는 고등학생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되어 롯데 자이언츠의 1차 지명을 받거나 전국에서 80등 안에 들어 8개 구단의 2차 지명을 받는 것이었다. NC 다이노스는 2011년에
KT 위즈는 2013년에 창단되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내게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는 것은 곧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된다는 것과 정확히 같은 뜻이었다. 다른 팀 선수가 되는 일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일찌감치 부산 1등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려면 이미 부산에서 가장 야구를 잘했던 추신수를 반드시 넘어야 했다. 다행히 나는 생각보다 운동신경이 괜찮은 편이었다. 처음에는 또래들보다 월등히 컸던 몸집과 남달랐던 힘도 큰 몫을 했다. 덕분에 나는 야구를 시작하자마자 동급생 중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나보다 몇 달 먼저 야구를 시작한 아이들보다 더 자주 경기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냈다.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 그 나이 때는 힘이 몸집에 비례할 수밖에 없었다. 기술은 조금 부족했지만 타고난 몸집 덕분에 내가 힘껏 때린 공이 다른 아이들의 공보다 한참은 더 멀리 날아갔다. 초등학생 시절 대회에 나가면 다른 학교 선수들뿐만 아니라 함께 온 부모님들도 나를 보며 웅성거렸다. 내가 유급생인지 묻거나 초등학생이 아닌데 경기에 출전한 부정선수가 아닌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었단다. 그러니 나를 상대했던 상대팀 선수들이 얼마나 주눅들어 있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내가 타석에 서면 상대 투수들은 크게 한 방 맞을까봐 멀찍이 피해 다니기 바빴다. 그러다 감독님의 호통에 할 수 없이 가운데로 공을 밀어놓곤 했다. 나 좀 때려줍시오 하고 날아오는 그 공을 때려 안타로 만드는 것은 타격 훈련보다 더 쉬웠다. 이때 쌓인 자신감은 내가 야구에 더 깊이 빠져들고 훈련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데 큰 자산이 되었다. 그때 수영초등학교에 함께 다니던 동급생 중에는 훗날 롯데 자이언츠에서 선수로 활약한 이승화도 있었다. 나중에 우민으로 이름을 바꾸는 승화는 프로에 입단한 뒤 국내 최고의 외야 수비수로 이름을 날리는데, 사실 초등학생 시절에는 훌륭한 타격 폼으로 기가 막히게 안타를 때려내 늘 감독님께 칭찬받던 최고의 타자였다. 그때 승환의 부모님께서 고깃집을 운영하신 덕분에 승환은 가끔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주었다. 내가 가난한 형편 탓에 고기를 잘 먹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더욱 고마운 일이었다. 승환은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뒤로도 낯설고 힘든 신인 시절을 함께 보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가 되어준 고마운 친구였다. 신수와 나, 승화 모두 프로 선수가 되어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우리가 모두 수영초등학교에서 야구를 시작한 덕분인 것 같다. 우리 학교 야구부에서는 둘씩 짝을 지어 공을 주고받는 캐치볼이나 가볍게 던지고 치는 페퍼 게임을 많이 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다른 학교 야구부는 그보다 기술 훈련 비중이 훨씬 높음을 나중에 알게 됐다. 수영초등학교의 정장식 감독님은 그때부터 당장 경기에서 이기는 기술보다는 기본기를 다지는 데 많은 공을 들이셨다. 그 덕분에 우리는 야구에 쉽게 질리지 않았고 몸에 밴 기본기 위에 고급 기술을 알차게 쌓아 올리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야구에서도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야구를 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동작이 실제 몸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애써 어떤 동작을 익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폼으로 돌아가 있거나 아예 폼이 변형되어 버리는 일도 많다. 하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온 동작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기본기다. 어린 시절부터 경기를 하면서 승패를 경험하다 보면 기본기보다는 당장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에 더 마음이 쏠리는 것이 당연하다. 나도 야구를 처음 배웠던 초등학생 시절이나 프로 선수로 20년 이상을 뛴 지금이나 이기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 마음은 지도자도 같다. 더구나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은 졸업생의 미래보다는 당장의 대회 성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지도자가 어린 선수들의 미래보다 자신의 안위를 앞세운다는 것은 아니지만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가 어린 선수들에게 기본기를 가르치기보다는
경기장에서 당장 써먹을 기술을 가르치는데 더 힘을 기울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술은 대개 효용이 오래가지 않는다. 수용 초등학교 시절 정장식 감독님은 당신에 대한 평가보다는 어린 선수들의 미래를 좀 더 생각하신 분이었고, 그런 분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행운이었다. 그렇다고 늘 지루한 훈련만 반복한 것은 아니었다. 훈련 때는 확실히 기본기가 강조되었지만 연습 경기 때는 모두가 즐겁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 덕분에 우리는 야구에 점점 빠져들었고 6학년이던 1994년에는 구덕 야구장에서 열린 롯데기 쟁탈 초등학교 야구대회에 출전해 우승하기도 했다. 내가 3학년이던 1991년에 서울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선배들이 우승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직접 경험한 첫 우승이기도 했다. 그 대회에서 유격수로 출전한 내가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 투수로 나선 신수가 우수 투수상, 중견수로 뛴 승화가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해 타격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추신수가 그때부터 투수로 이름을 날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수비력으로 유명한 이승화가 초등학생 시절에는 타격왕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느림보 일루수로 익숙한 내가 유격수였다는 사실이 요즘 야구 팬들에게는 꽤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모양이다. 프로팀이 주최한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프로 선수라는 꿈에 한층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 들떴던 건 역시 생생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때의 들뜬 상상은 현실이 되었다. 수영초 운동장을 함께 구르던 우리는 프로 선수가 되어서도 함께 그라운드를 누볐다. 힘든 프로 생활 속에서도 철없던 초등학생 시절, 몸으로 익혔던 기본기와 즐거운 추억들은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 기억들을 함께 떠올리며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또한 내게는 다시 없을 행운이었다. 회비 걱정 말고 열심히만 해봐라. 야구는 꽤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다. 유니폼과 글러브, 배트 외에도 신발이나 헬멧, 보호장비 등을 직접 구입해야 하는 데다가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장비들이 금세 찢어지고 닳아서 새로 사야 한다. 야구부 운영비는 회비 명목으로 선수들 부모님들이 조금씩 나누어 부담한다. 삼촌과 고모들이 모아주신 돈으로 배트와 글러브 같은 장비들은 구할 수 있었지만 한 번 산 것을 영원히 쓸 수는 없었다. 자라면서 장비들이 점점 작아졌고 연습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장비가 낡아가는 속도도 빨라졌다. 어떻게든 야구 선수로서 큰 돈을 벌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던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연습량이 많았고 그만큼 장비들의 수명도 짧았다. 때로 감독님이 이래저래 남는 것을 주시면 고맙게 받아서 쓰기도 했고, 스파이크는 친구들이 낡아서 버리려는 것을 얻어 테이프로 고쳐서 쓴 적도 많았다. 문제는 회비였다. 장비는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회비까지 낼 형편은 안 됐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집과 비교적 거리가 멀었던 대동중학교로 진학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회비 때문이었다. 그때 우리 집은 수영구였고 대동중학교는 사하구에 있었다. 20km가 넘는 거리였고 버스를 타면 1시간 반쯤 걸렸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굳이 진학하지 않을 위치에 있는 학교였지만 나는 처지가 달랐다. 그 학교 야구부의 신종세 감독님이 나의 가능성을 높이 사주셔서 회비 면제와 숙식 제공을 약속하시고 대동중학교 진학을 권유하셨기 때문이다. 회비 걱정은 말고 야구만 열심히 해라. 먹고 자는 것도 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가슴이 뭉클했다. 이제 다른 걱정 없이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매달 회비 부담을 덜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먹고 자는 문제까지 해결되면 할머니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질 터였다. 숙식이 제공되면 학교와 집이 멀다는 점도 문제될 이유가 없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대동중학교 유니폼을 입었다. 감독님이 말씀하신 숙식 해결은 감독님 댁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간단한 짐을 챙겨 감독님 댁으로 들어갔다.
감독님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나보다 2살 위로 같은 야구부에 속한 선배였다. 그렇게 감독님의 아들이기도 한 야구부 2년 선배와의 더부살이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미처 몰랐지만 이 말은 곧 학교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다음에도 줄곧 긴장한 채 지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감독님은 식사 시간에나 마주할 뿐이었지만 선배와는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훈련장에서부터 집까지 도무지 떨어질 시간이 없었다. 그 하늘 같은 선배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던 것은 당연했다. 그때는 선배의 별 생각 없는 말이나 나름대로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하는 말도 모두 당장 반응해야 하는 긴급 명령으로 들렸다. 어떤 말이나 행동의 정확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함부로 반문할 수 없었다. 그 시절 운동부 2년 선배란 그런 존재였다. 선배와 단둘이 개인 일과 시간 대부분을 보낸다는 것은 그 선배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호의적이느냐를 떠나서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하숙비 한 푼 내지 않고 얹혀 사는 처지라는 생각에 선배에게 야단이라도 맞고 나면 불쑥불쑥 주눅이 들고 서러운 마음이 올라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결정으로 뜬금없이 몸집도 산만한 후배에게 좁은 방을 빼앗긴 선배는 얼마나 불편하고 피곤했을까 싶다. 친절을 베푼 것은 아버지이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 것은 선배였을 테니 말이다. 결국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을 나왔다. 몸은 좀 힘들어지더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쪽을 택한 것이다. 감독님께는 연로하신 할머니가 걱정돼서 안 되겠다고 둘러대고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 중학교 생활 내내 1시간 반 거리를 버스로 통학했다. 더구나 야구부는 다른 학생들보다 1시간 일찍 등교하고 서너 시간 늦게 하교했다. 그 덕분에 몸은 2배로 피곤했다. 나는 늘 컴컴한 새벽에 일어나 학교로 향했고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래서 새벽이건 밤이건 버스에 타면 자리에 앉자마자 골아떨어지곤 했다. 그나마 등굣길은 잠결에도 바짝 긴장이 돼서 그랬는지 학교에 다 와갈 때쯤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다. 하지만 하굣길에는 종일 구르고 뛰어서 생긴 피곤에 일과를 마쳤다는 나른함이 겹쳐 종점에 가서야 깨어난 적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 시절 기사 아저씨는 새벽과 늦은 밤, 늘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골아떨어지던 덩치 큰 중학생을 아직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 학생이 훗날 롯데 자이언츠의 4번 타자가 됐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까?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은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했다. 한번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면서 눈칫밥을 먹고 돌아오니 부모님의 부재와 가난한 형편으로 생겼던 한 자락 원망의 마음마저 사르르 녹아내렸다. 형과 부대끼는 좁은 방이 세상에서 가장 안락했고 할머니가 지어주시는 거친 밥과 된장에 재운 콩잎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달콤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절실하게 느낀 때가 그 무렵이었다. 그 전에도 늘 할머니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떨어져 있다가 돌아온 뒤로는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존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고 할머니도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경기장에서 돌아와 마주하는 아내와 2 아이의 평안한 얼굴에서 그때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2 아이 예서와 예승이에게도 부디 나와 아내가 나의 할머니와 같은 따뜻한 언덕이었으면. 가족의 사랑이 세월을 넘어 이어진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소중하다. 실력으로 살아남아라. 숙식 제공 혜택은 물 건너갔지만 회비 면제 혜택이 계속 이어진 덕분에 대동중학교에서 계속 야구를 할 수 있었다. 회비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하신 감독님뿐 아니라 내 몫의 회비까지 대신 부담해주신 다른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시절 함께 운동했던 친구들의 부모님들께는 늘 죄송하고 감사하다.
나는 회비도 내지 않으면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경기에 많이 출전했고 중심 선수로서 여러 특별 대우를 받았다. 나는 초등학생 3학년 때 처음 야구를 시작한 뒤로 늘 또래 중에서 야구를 꽤 잘하는 편에 속했다. 초등학생 시절에 나를 야구부로 이끌어준 신수를 제외하면 같은 팀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느낀 동급생은 거의 만난 적이 없을 정도였다. 저학년일 때부터 늘 주전으로 경기에 출전한 건 당연했다. 한 번은 동료 선수의 부모님이 감독님께 그 문제를 따지는 바람에 곤란해진 적도 있었다. 야구부 학부모회의 간부로 우리 야구부에 가장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셨음에도 그분의 아들은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속상하셨는지 그분이 감독님께 대호는 왜 회비도 내지 않는데 계속 경기에 나가느냐라고 따지시는 것을 우연히 듣고 말았다. 그 순간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오갔다. 경기는 실력 있는 사람이 출전하는 거고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나가는 건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하는 생각과 함께 반발심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분은 회비도 많이 내고 직접 시간을 내서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나는 회비도 못 내고 부모님이 학부모회 활동도 못하면서 경기마다 주전으로 출전하니까 속상하신 것도 당연하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다.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점점 심란해졌다. 내가 나서서 훈련만 하고 경기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부터 나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회비를 내야 할까 하는 마음과 함께 심지어 자존심이 상해 야구를 그만두어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뒤엉켜 이마가 후끈해졌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왜 나는 하고 싶은 야구조차 마음껏 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지, 왜 아버지는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서러운 마음이 들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그때 감독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뒤로도 내게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출전 횟수도 줄어들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그 일 이후 좀 더 독한 마음으로 야구를 대하게 되었다. 회비도 내지 않는 내가 팀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 회비를 대신 내주시는 분들이나 나를 믿어주시는 감독님을 뵐 낯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팀의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다른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생각은 곧 내게 절실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누군가는 주어진 환경에 낙담하고 쓰러지지만 누군가는 그 환경을 걸음으로 삼아 새로운 싹을 틔워낸다. 고된 일상이 역설적으로 나를 더 일으켜 세웠다. 주어진 조건이 나를 짓밟으려 할수록 나는 더 이를 악물고 일어나 실력으로 나를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버텨온 경험들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야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일 것이다. 나이는 어렸지만 프로 못지않은 절실함으로 오직 훈련에만 매달렸던 조숙하고 서글픈 중학교 시절이었다. 야구는 경남고. 구도 부산이라고 불릴 만큼 부산에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야구의 역사도 길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부산에서는 사람들끼리 야구를 좋아하냐고 묻는 일이 드물다.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답이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산에 야구 명문 고등학교가 많은 것도 당연하다.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학교만 해도 지금은 개성고로 이름이 바뀐 부산상고, 부경고로 바뀐 경남상고, 부산공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승 경험이 많고 프로 선수도 많이 배출한 최고의 명문, 경남고와 부산고가 있다. 그 밖에 비교적 최근에 문을 연 부산종부고등학교도 점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모든 학교가 나름의 자랑거리와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일찍부터 가고 싶은 학교를 마음속에 정해두고 있었다. 바로 경남고등학교였다. 초등학생 시절 구덕야구장에서 경남고 야구부의 하얀 유니폼을 처음 봤을 때부터 내 학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부산고의 푸른 유니폼도 멋있었지만 경남고만큼 압도적이고 강렬한 느낌은 아니었다.
경남고는 우리 학교에서 고교야구 전국대회가 처음 생긴 1940년대부터 우승을 휩쓸었던 전국 최강의 학교였다. 이곳에서 그 시절 태양을 던지는 남자라는 멋진 별명으로 유명했던 장태영 선생님을 비롯해 박영길, 허구연, 김용희, 최동원 같은 전설적인 선배님들이 배출되었다. 박영길 선배님과 김용희 선배님은 롯데 자이언츠 감독을 지내셨고, 허구연 선배님은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 한국야구위원회 KBO 총재에 오르셨다.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기록하며 롯데 자이언츠 첫 우승을 이끌어낸 롯데와 부산 야구의 상징 최동원 선배님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수많은 선배님들이 만들어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다 말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다. 그런 후광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 나는 경남고의 하얀 유니폼보다 더 멋있고 위압감이 철철 넘치는 고교 야구부 유니폼을 본 적이 없다. 게다가 경남고는 야구만으로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다. 개교 무렵부터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최고의 수재들만 입학하는 학교였던 만큼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훌륭한 선배님들을 많이 배출했다. 오죽하면 대통령을 2번이나 배출한 고등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경남고가 유일하다고 하지 않던가. 몇 해 전 롯데 자이언츠가 후배들과 서울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서너 명뿐이었지만 다들 보통 사람의 대여섯 배는 먹는 대식가들이었다. 간단히 요기가 될 정도로만 먹었는데도 계산서에 적힌 액수는 어느새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내가 제일 선배이기도 했고 연봉도 제일 많이 받으니 당연히 내가 계산할 생각이었다. 그때 한 점잖은 노신사께서 다가와서는 이대호 선수, 경기 잘 보고 있어요. 힘내서 더 열심히 해주세요. 하시기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우리 테이블의 고깃값까지 모두 계산하고 가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때만 해도 부산도 아닌 서울에서 적지도 않은 밥값을 내주시는 팬분을 만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나중에 식당 사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니 그분은 서울대병원장을 지낸 신경외과 전문의 정희원 선생님으로 경남고 졸업생이셨다.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기에 앞서 먼 후배를 응원하는 경남고의 대선배로서 그날 적지 않은 식사비를 대신 내주셨던 것이다. 그 후로도 비슷한 경험을 셀 수 없이 많이 했다. 병원, 법원, 관공서, 언론사 등등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곳곳마다 경남고 동문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응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게 모르게 아낌없는 도움을 주시곤 했다. 사실 프로 선수는 운동선수라는 사실만으로도 늘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다. 특히 야구의 인기 덕분에 프로야구 선수는 다른 종목의 선수들보다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의 호의를 받는 일에 무뎌져서 그것을 당연하게 느끼거나 무례하게 반응할 때도 있었다. 대중의 관심과 팬의 사랑 없이는 선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부족함으로 팬들을 실망시킬 때도 있다. 그럼에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나를 묵묵히 지켜보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는 경남고 선배와 동문들은 나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는 무게추가 되어주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경남고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영광이다.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와 경남고.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자유신문사 주최로 첫 대회가 열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교 야구 대회다. 2회와 3회 대회에서 경남중을 연속 우승으로 이끈 투수 장태영과 그의 숙적이었던 동상고 타자 박현식, 그리고 장태영과 경남중의 무패 행진을 끝내고 4회 대회에서 우승한 광주 서중의 강속구 투수 김양중 등 한국 야구 1세대 스타들이 탄생한 것도 청룡기 무대였다. 훗날 프로에서도 활동했던 선수들 중 청룡기를 통해 이름을 알린 대표적인 이는 최동원이다. 그는 경남고 시절이던 1976년 제31회 청룡기 대회에서
군산 상고와의 승자 결승에서 삼진 20개를 잡아내는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패자 결승을 통해 다시 올라온 군산 상고와 맞붙은 최종 결승에서도 안타 2개만 내주고 12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3대 0으로 완봉승, 팀 우승을 이끌었다. 6.25 전쟁 중 원래 대회를 주최했던 자유신문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회가 중단되자 조선일보가 대회 주최권을 인수했고, 그 뒤로는 조선일보사의 주최로 해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치러지고 있다. 대회 원년에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려서 만든 청룡기는 1955년부터 1957년까지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동산고 교장실에 영구 보존되어 있다. 역대 최다 우승팀은 2010년에 통산 9번째 우승을 달성한 경남고다. 팔도시장 된장할매. 할머니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팔도시장 노점에서 반찬을 팔았다. 시장 골목 중간쯤에 있는 문구점 건너편이 할머니가 좌판을 벌이던 자리였다. 할머니의 좌판에는 여러 반찬이 올라왔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된장에 재운 콩잎이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산 콩잎을 집에서 된장과 간장으로 간을 해서 재워두었다가 숙성이 되면 가격을 조금 더 붙여서 좌판에 올렸다. 팔도시장으로 장을 보러 오면 꼭 우리 할머니의 콩잎을 챙겨서 사가는 단골도 많았고, 같이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하루 일을 마치면 가족들과 저녁거리로 할머니의 콩잎을 조금씩 사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할머니를 팔도시장 된장할매라고 불렀다. 할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았다. 부산 음식은 간이 너무 세서 맛이 없다고들 하지만 할머니가 만든 콩잎은 그렇지 않았다. 너무 짜지 않은 간에 살짝 달콤한 맛이 났고, 원래 콩잎 향인지 할머니의 비법 소스 향인지 모를 좋은 향이 얼핏 배어 있어서 따뜻한 밥에 얹어 먹다 보면 다른 반찬 없이도 2-3 그릇을 금방 비우곤 했다. 내가 몸집이 이렇게 커진 것도 어릴 적부터 그 콩잎을 반찬 삼아 밥을 몇 공기나 해치웠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할머니는 더위와 추위를 가리지 않고 매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콩잎을 다듬고 재우고 팔러 가셨다. 집으로 돌아오신 다음에도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를 모두 혼자 하셨지만 조금도 피곤한 기색이 없으셨다. 늘 의연한 모습만 보이셔서 그랬을까? 나와 형은 간단한 집안일이라도 거들면서 할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매일 고생해도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형제는 다른 아이들의 2배 이상을 먹어치웠다. 그때 할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매일 마음에 지고 사신 부담감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세월이 흘러서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린다. 할머니는 당신의 몸이 힘들고 아픈 것보다 손주들이 부모 없이 자란다고 가난하다고 놀림받는 것을 가장 걱정하셨다. 그 때문인지 할머니는 용돈으로 매일 1,000원을 주셨는데 그 시절에는 꽤 잘 사는 집 아이들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돈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매일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거나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며 놀았고, 점심시간에는 컵라면을 사서 뜨거운 국물에 식은 밥을 말아먹는 호사도 누렸다. 그 나이에도 집이 가난하다는 것이나 할머니가 고생하신다는 것을 다 알았지만 할머니가 주시는 1,000원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는 일이 너무 즐겁고 신났다. 하루에 1,000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대단한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쨌거나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은 초등학생 시절이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가끔 그 시절 내가 먹던 떡볶이와 컵라면, 오락실에서 즐겼던 게임을 떠올리며 자책하는 이유가 있다. 평생 고생만 하시던 할머니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해, 연세 80이 가까워 오던 무렵 병원에 입원하셨고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이듬해에 돌아가셨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찾아간 내게 할머니는 갑자기 불고기 버거가 먹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전까지 나는 할머니가 햄버거를 드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햄버거를 드시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전혀 없었다. 할머니가 햄버거라는 음식을 아시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였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할머니는 정확히 불고기 버거를 드시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곧장 시내에 있던 롯데리아로 달려갔다. 그런데 막상 주문대 앞에 서서 보니 그때 내가 가진 돈으로는 불고기 버거를 살 수 없었다. 딱 몇백 원이 모자랐는데 그때는 당장 그 몇백 원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가장 저렴한 메뉴였던 대리버거를 한 개 사서 병실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내가 가져온 대리버거를 정말 맛있게 다 드셨다. 할머니가 대리버거와 불고기버거를 구별하실 수 있었는지, 불고기버거를 드셔보신 적은 있는지, 아니면 우연히 병실 TV에서 불고기버거 광고가 흘러나오는 걸 보셨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할머니가 원했던 불고기버거를 드리지 못하고 더 저렴한 대리버거를 드린 일은 내 평생의 작은 한으로 남았다. 대리버거 한 개를 맛있게 드시고 얼마 뒤 모자랐던 돈을 구해 불고기 버거를 맛보여 드리기도 전에 할머니는 영영 눈을 감으셨다. 매일 떡볶이와 컵라면을 먹느라고 다 써버린 돈을 몇백 원이라도 따로 모아두었더라면, 아니, 딱 하루만 군것질을 참고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더라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하게 이름까지 짚어가며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불고기 버거를 사드릴 수 있었을 텐데.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되어 롯데 유니폼을 입고 롯데리아 간판을 보면서 그때를 생각하곤 한다. 그럴 때면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불고기 버거 하나 먹을까?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잠시 갈등한다. 나는 지금도 롯데리아에서 불고기 버거를 가장 좋아하고 반찬 중에서도 된장 콩잎에 가장 진한 식욕을 느낀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불고기 버거를 된장 콩잎에 싼 따뜻한 쌀밥을 입안 가득 물고 오물거리다가도 문득 어떤 순간들이 떠올라 코끝이 찡해진다.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지만 처음 일본으로 건너가 오릭스 버팔로스에 입단했을 때 나는 25번을 등에 달았다. 원래 롯데 자이언츠에서 달던 10번은 주전 유격수 오비키 게이지가 달고 있어서 혹시 52번이 비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나중에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게 되는 외국인 선수인 아론 발디리스가 달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대신 25번을 달기로 했던 신인 사토 다스야가 자신은 15번으로 바꾸어도 괜찮다며 양보해준 덕분에 25번이 일본 시절 나의 등번호가 되었다. 내가 52번을 달려고 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52번이 할머니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였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나의 할머니. 팔도시장 된장할매의 성함은 오, 분자, 이자, 즉 오분이 여사다. 어쩔 수 없이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5와 2라는 숫자에서 내 감사한 마음을 담음으로써 잠시나마 할머니의 이름을 등에 업고 뜰 수 있었다.